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인터폰도 있고 CCTV도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직접 문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밖에 누가 서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스다 신조의 공포소설 우중괴담에 수록된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복킴입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무서운 장면과 작품의 내용 결말, 그리고 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스포일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원이의 아버지가 경찰로 일하던 시절 직접 들었던 괴담에서 시작됩니다. 지원이가 어렸을 때 본가 근처에는 오래된 김씨 집안의 저택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저택에는 교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지원이 아버지는 조금 의아해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이사를 왔으면은 보통 어느 정도 살아보잖아요. 근데 이사를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사를 간다고 하시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뭐 집에 하자가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지원이 아버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이사 가시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는데, 그 교사 부부의 부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아니에요. 집 밖에서 찾아와요. 보통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하면은 집 안에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천장에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람이 보인다든지. 근데 이 집은 반대였습니다. 집 안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 그 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가지고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현관문에는 간유리가 달려 있었는데, 간유리가 뭐냐면은 밖의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도 뭐 사람이나 물체가 서 있으면 흐릿하게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유리 있잖아요. 옛날 집 현관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유리입니다. 어쨌건 부인은 문 밖에 사람 그림자도 보이고 해가지고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집이 시내 한가운데 있었다면은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골목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다고, 뭐 벨트 같은 걸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이 집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장난을 쳤다면은 도망치는 그런 뒷모습이라도 보여야 됐는데 주변에는 사람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뭐 초인종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다가 점점 더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왔으면은 사실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누가 왔다는 사실보다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에 그 부인은 앞으로 초인종이 울려도 절대 문을 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날도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부인은 부엌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한참 뒤에 초인종 소리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던 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엌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 있던 그것이 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엌문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부엌문이란 옛날 집은 뭐 음식 식재료 같은 걸 시켰을 때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엌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바로 들어왔다 배달이 왔다 하더라고요. 어쨌건 부엌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현관 앞에 있던 그것이 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엌 문까지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현관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출입구를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부인도 똑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부인한테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네, 그 부인은 부엌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3번. 그러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번. 다시 잠잠해지더니 또 5번. 노크하는 횟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횟수만 늘어나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다고 해요. 마치 안에서 누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 숫자를 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 앞에서 떠나는 발소리만큼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과 부인이 서로 존재만 느끼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근데 같은 자세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왔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이는 순간 낡은 마룻바닥이 하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노크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마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어디 서 있는지 이제 알아냈다는 것처럼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해요. 결국 교사 부부는 그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마지막으로 지원의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은 그 집으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집사람을 부르러 오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 지원이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대학생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할머니의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셨고, 지원이는 예정돼 있던 여행까지 취소한 채 할머니 집으로 내려갑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모기장 안에 누워 계셨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안에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름이나 초가을 되면은 방 안에 큰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거든요. 그 안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지원이도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원이를 보자마자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십니다. 할머니는 지원이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내 대신에 이걸 꼭 전해다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할머니가 주신 봉투 안에는 향전이 들어있었습니다. 향전은 장례식이나 제사를 지낼 때 집에 전달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원이에게 누군가의 집에 가서 조의금 같은 것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할머니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꼭 향전만 놓고 와야 돼. 오래 머물면 절대 안 돼. 볼 일이 끝나면은 곧장 돌아오렴. 그런데 보통 심부름을 부탁하시면서 그곳에 오래 있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할머니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봉투만 놓고 빠르게 돌아오라고 하세요. 지원이는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주인공 지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는 매년 추석만 되면 꼭 어딘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이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자주 물어봐도 할머니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고 해요. 오래된 지인의 집에 간다. 그뿐이었습니다. 누구 집인지, 왜 추석마다 찾아가시는지 더 이상은 할머니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지원이는 할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그 주소지가 되게 시골 촌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철로도 한 2시간 가야 되고, 거기 도착해서도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 어쨌건 지원이는 전철을 타고 이동한 뒤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근데 시골 마을이라 그런지 버스 배차 간격이 50분, 60분 이랬다고 합니다. 완전 시골이기도 하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막막하던 지원이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럭 한 대가 지원이 앞에 멈춰섭니다. 트럭을 운전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본인도 거기 근처까지 가니까 태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는 일이 지금보다는 되게 흔했다고 합니다. 지원이도 별다른 의심 없이 트럭에 올라타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태워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몇 살이다, 어디서 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세한 주소지를 알려드려요. 근데 그 자세한 주소지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십니다. 지원이는 할머니 심부름이라고 설명을 해요. 들으시던 할아버지는 지원이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거기 오래 머물지는 마. 볼 일만 끝나면 바로 돌아오렴. 지원이는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도 할아버지는 정확히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과는 절대 엮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도 이유를 정확히 설명 안 해주시고 자꾸 향전만 놓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길에서 우연히 태워다 주시는 할아버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지원이는 이미 여기까지 왔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심부름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얼마 뒤에 저 멀리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장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도착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장 멀리에 지원이를 내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저 담장 아니 그 집이야. 들어가 보렴.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되게 꺼리셨던 것 같아요. 지원이는 혼자 걸어서 그 집으로 향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집은 훨씬 컸다고 해요. 지원이는 긴 담장을 따라 걷다가 작은 출입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 안쪽에는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한 분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지원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눈매가 꼭 닮았구나. 향전만 놓고 오래 머물지 말고 곧장 돌아가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지원이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향전을 갖다 놓기 위해 긴 복도를 따라 제사상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던 지원이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도 양쪽에는 방이 있었는데 방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복도를 지나가는 지원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방을 지날 때마다 여러 명이 앉아서 지원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복도를 따라 걸으면은 그 시선도 함께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때 지원이의 머릿속은 너무 무서웠지만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사상이 있는 방에 도착해 할머니가 준 향전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심부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사상 아래에서 검은색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굵은 검은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제사상 아래에서 시작해 어둠 속 어딘가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제사상에 왜 이런 검은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하고 생각하던 중에 누군가 지원이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서 오셨네요? 조금 전까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방구석에 한복을 입은 노부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원이한테 부탁합니다. 그녀의 부탁은 집 뒤에 있는 제일 오른쪽 창고로 가주세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지원이는 물어봐요. 그분을 모시고 오라는 건가요? 그러자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창고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만 걸어달라고 합니다. 지원이는 잠시 망설여요. 하지만 노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결국 저택 뒤편에 있는 창고로 향합니다. 아까 양쪽 방에 앉아있던 노부인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원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면서 걸음을 조금씩 재촉합니다. 저택 뒤에는 창고가 4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그 어둠 속의 노부인이 말을 걸어달라고 부탁한 가장 오른쪽 창고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마치 지원이가 찾아올 걸 알고 미리 열어놓은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창고 앞 바닥에는 아까 제사상에서 봤던 검은 밧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과 창고가 이 검은 밧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검은 밧줄을 연결해 놓은 걸까요? 그리고 밧줄의 반대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지원이는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창고 안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만큼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고 1층에는 아까 지원이가 향전을 놓은 것과 같은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가 있었는데 지원이는 1층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2층에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향해 말해요. 저기요, 제사상에 계신 할머니께서 말 좀 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지원이는 계단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요. 가까이 가자 계단을 타고 검은 밧줄이 이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밧줄이 단순히 창고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이 창고 안에 2층에 무언가와 연결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봅니다. 1층 계단과 2층을 이어주는 그 네모난 공간은 사람이 한 명 겨우 통과할 정도의 사각형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 위쪽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새까만 어둠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다시 한번 크게 말해요. 저기요, 제사상에 계신 할머니께서 말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 잠시 뒤 위에서 무언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걸어오는 발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몸을 끌면서 이동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없습니다. 스치는 소리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외쳐요. 제 말 들리세요? 그 순간 2층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처음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 아이 같은 목소리인데 너무 늙었습니다. 노인이 억지로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어린아이가 노인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심지어 사람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는 직감합니다.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그때 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단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 뒤를 돌아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각형 구멍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이였는지 노인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는지 지원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의 얼굴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지원이는 비명을 지르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지원이는 저택 밖으로 나가기 위해 뛰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처음 향전을 가져다 놓은 그 제사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뒤를 돌아보니 조금 전까지도 복도 양쪽 방에 앉아있던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던 그 노인분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복도를 가로질러 마당을 지나 저택 밖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택을 벗어나는 순간 집 안에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숨막히는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지원이는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모두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에 갑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을 물어보니 지원이가 창고에서 2층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후 할머니 집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5살 사촌동생 윤재도 있었는데 윤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할머니는 친구가 와서 다행이야. 지원이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재한테 물어봐요. 친구? 친구 누구? 그러자 윤재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저녁 무렵 현관 쪽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있으신가요? 윤재가 현관 쪽으로 다가가 보니까 간유리 너머에는 분명 사람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는 어린 여자아이인데 유리에 비친 그림자는 다 큰 어른이었습니다. 윤재는 5살이었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은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보다 자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다고 해요. 누구세요? 그러자 문 밖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늙은 노인의 목소리로 부르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윤재는 할머니를 찾아온 손님이라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윤재는 할머니 방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이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윤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원이는 창고에서 들었던 그 기묘한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건 마치 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노인의 목소리 같기도 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는 목소리. 네, 이렇게 1년이 흐르고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원이 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외출을 하고 돌아온 지원이에게 어머니는 그러고 보니 아까 윤재가 누가 집에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문 여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 오늘 오기로 한 친구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놀란 지원이는 윤재한테 가서 물어봐요. 윤재야, 집에 누가 왔었어? 작년에도 왔던 사람인데 또 왔어. 그 말을 들은 지원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찾아온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것이 어머니를 부르러 온 건지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혹시 그것이 찾아온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창고에서 말을 건 사람도 지원이었고 평소에도 자신을 쫓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았었기 때문에 마치 무언가가 본인을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뒤로 지원이는 추석만 되면 여행을 다닙니다. 집에만 없으면 그것도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 끝난 뒤 지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이 일을 끝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찾아왔지만 우연히 본인 집에 들린 어머니를 대신 데려간 것은 아닐까? 지원은 그렇게 그날 이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음해 추석에 이번에는 지원이가 심한 몸살에 걸립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추석이면 집을 비웠지만 그 해에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립니다. 아파서 정신이 없던 지원이는 처음에는 회사 사람이 병문안을 왔나? 이러고 나가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지원이는 오늘이 추석이라는 걸 떠올립니다. 공포에 휩싸인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서 도어스코프를 들여다봐요. 처음에는 잿빛 무언가만 보입니다. 렌즈에 무언가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시야 전체가 회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것은 흰 머리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지원이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자 그것은 천천히 떠납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발을 떼고 돌아가려는데 순간 그것이 인기척을 들었는지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뒤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몸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안 돼. 눈을 떼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원이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 순간 지원이는 정신을 잃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원이는 회사에서 만난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출산 예정일이 추석 무렵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그것이 지원이를 찾아오니까 지원이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이는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 아버지에게 들었던 오래된 괴담, 할머니 부탁으로 찾아갔던 저택에서 있던 일, 그리고 매년 추석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추석 동안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있기로 합니다. 불도 모두 끄고 커튼도 닫았습니다. 둘은 누가 찾아오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추석날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집안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해도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그것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증조 할머니도 매년 추석이 되면 어딘가를 찾아가셔서 향전을 올렸었잖아요. 하지만 지원이 어머니는 더 이상 그 의식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이는 결혼을 하면서 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어쩌면 그것이 찾아오는 이유는 한 사람을 기억해서도 그 집을 기억해서도 아니었던 건 아닐까? 대대로 그 성을 가진 여자들을 찾아오고 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결혼과 함께 지원이는 그 집안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집안 여자들에게 이어져 오던 보이지 않는 연결도 함께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지원이에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그 성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의 집 앞에서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스다 신조의 우중괴담에 수록된 부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엇보다 집 안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집 밖에서 누군가를 찾아오는 그런 존재라는 설정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은 원래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한 집의 문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국 그 사람을 부르러 온다는 점이 좀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그런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현관에서 사라진 그것이 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엌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무언가가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오려고 그렇게 이동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말에 가서 이 존재가 사람의 얼굴이나 집이 아니라 성과 혈통? 이런 걸 따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앞에 나왔던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지원이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복선을 하나로 연결해버리는 이런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잠들기 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